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이 문제풀이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하는데요. 문제풀이는 간단한 겁니다. 응용력 배양입니다. 응용력 배양. 그래서 특히 이 문제풀이 과정을 갖다가 혼자서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절대로 금물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시는 거는 복습 문제입니다. 복습. 아니면 미리 연습을 하시거나 응용력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배양을 해야 되는데요.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요, 전부 다 답을 내가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응용력 배양은 문제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다른 학원 모의고사라든가 다른 문제집이라든가 이런 거 구태여 미리 이걸 갖다가 확장 지을 필요는 없고요.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보고 계시는 것들, 이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반복하셔야 돼. 한 권이다 그러면 한 권을 갖다가 반복하는 것도 상관이 없고, 두 권이다, 세 권이다, 내가 본 게 있으면 그 본 것만 이걸 집중으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집중 반복.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민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회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1차 과목만 집중하실 거예요. 이거 안 하게 되면 뭐 2차 갈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집중 반복하는데요. 적어도 문제집 하나를 따가 보고 있는 게 있다고 하면 3회독 이상 하셔야 됩니다. 3회독. 시간이 없다 그래도요, 아예 그냥 답을 갖다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형광펜으로 그것만 자주 해서 반복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개념이 약할 때는요, 그 방법을 쓰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개념이 잡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3회독 이상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시험장 갔을 때요, 그 비슷한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는요, 봤었다 그러면은요, 안도감이 있으니까 문제를 갖다가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데요, 문제를 딱 봤는데 뭐지? 이렇게 나오면은요, 그때부터는요, 그 다음에 뭐 보시는 문제가요, 머리에 집중해야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 유형을 갖다가 머릿속에다가 많이 넣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야, 이렇게 공부한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답을 갖다가 봤을 때 그 정도까지 가시게 되면요, 아무리 허접한 문제집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여기 나와 있는 문제집이 허접하다는 건 아니고, 아무리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들이 이상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 60점에서 70점 다 맞게 해주는 것들이에요. 단지 그걸 갖다가 틀린 걸 보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신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지문 정리는 하셔야 돼요. 오답이죠. 요 오답을 갖다가 정리하시는 거예요. 맞은 건 볼 필요 없어요. 맞은 거는요, 여기서도 맞았으니까 시험장 가면 다 맞는 겁니다. 문제는요, 여기서 틀린 걸 보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70%를 맞았다 그러면 30%죠. 그 30%를 갖다가 더 많이 반복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답 정리를 하는데요, 이 오답 정리를 갖다가 뭐 오답 노트를 만든다, 시간 엄청 걸립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집에다가 하는 거, 문제집에다가. 그래서 문제집에다가요, 아예 그냥 빨간 거로 해놓고 그 부분을 갖다가 맞게 읽는 연습을 갖다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 찾는 게 아니고 그 문제 지문을 갖다 보셨을 때 그 지문을 맞게 읽는 연습만 하시면요, 다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험장 가실 때요, 기본이 80점 이상이에요. 기본이. 그래서 이 정도만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다. 근데 교과서는요, 거의 뭐 한 260쪽 정도가 돼요. 260쪽 정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8번에 걸쳐서 끝내게 되는 거잖아요. 8번. 그럼 8번이라고 한다면 한 번 보통 하게 되면은 거의 35쪽에서 40페이지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습을 좀 하셔야 돼. 근데 이 문제를 딱 푼다는 건 예습이라고 해가지고 전혀 안 간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이미 한번 갔다 왔던 길을 따가는 거니까 복습이죠, 결론은. 그래서 문제를 미리 풀어보셔요. 풀어보시고 내가 이걸 따가 풀었을 때, 한번 딱 풀었을 때 정답을 정확하게 찾은 것은 다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풀었는데 보니까 내가 모르고 맞는 것들이 있죠. 또 맞았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지문들 있죠. 그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 체크를 하셔야 된다. 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20쪽 보세요. 통칙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20쪽에 보시면 문제집 통칙 이렇게 되는데요. 통칙은 공통원칙이고, 이때 공통원칙은요, 법원 제1조, 그래서 민법 제1조 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제2조 신성실의 원칙, 권리내용 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 다음에 민법 제2조 신성실의 원칙, 권리내용 금지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행은 신의에 쫓아서 행사해야 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거는 공통원칙입니다. 재산관계, 가족관계 전부 다 적용이 되고 전부 다 강행 규정이죠. 전부 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요 법원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신의칙과 관련된 거, 권리내용 금지의 원칙에 관한 거 전부 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반대 특약은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것이고 전부 다 법원이 직권 고려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민법 통칙에서 여기는
보통 한 문제 아니면 보통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두 문제는요, 법원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식에서 나오는 거죠. 신식은 100%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질의 원칙은 100% 나온다. 자, 그래서 거기 1번에 보면 법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민법상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민법상 법원 이렇게 되는데요. 민법상 법원, 요 법원은요, 어떤 게 나오냐? 민법 제1조. 민법 제1조 조문 꼭 기억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법률의 뜻.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 의미죠. 실질적 의미의 법률로서 성문법, 글자로 된 법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이때는요, 관습법이라든가 조리와 같은 불문법을 적용하죠. 그래서 요 관습법만 따로 중요하게 문제를 냅니다. 관습법은요, 관습법이 만들어지는 관습법의 성립 요건, 그 다음에 관습법의 존재의 확인, 그 다음에 관습법을 갖다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 관습법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생성 시기, 관습법의 생성 시기, 그 다음에요, 관습법이 법이냐 아니냐, 관습법의 법원성 인정, 요 법원성 인정, 요런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이때 판례를 통해서 확인된, 우리 판례가 확인해준, 판례를 통해서 확인된 관습법상의 제도 5가지. 그 다음에요, 이때 요 관습법에 있어서는 사실인 관습과의 구별, 사실인 관습과의 구별. 그 다음에요, 우리가 상법 제1조에서는 상관습법이 일반 민법에 대해서는 우선적 효력을 갖는다. 그 다음에 물권 법정주의, 물권 법정주의, 이것과의 비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좀 정리를 하시면 민법 제1조에서는요, 다 맞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리할게요. 자, 민법 제1조 법원이 있어요. 민법 제1조 법원은요, 법의 종류를 규정을 하고, 법의 적용 순서를 갖다가 규정을 한 거예요. 조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민사에 관해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뭘 쓴다? 관습법을 쓰고, 관습법이 없으면 뭘 쓴다? 조리. 요거죠?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법의 종류가 규정이 되어 있죠. 법률 관습법 조리만 법입니다. 법률 관습법 조리만 법입니다.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는 법이 아닙니다. 계약서는 권리와 의무, 목적이 드러나 있으니까 계약서는 법이 아니고 해석 기준에 불과한 거예요. 해석 기준. 따라서 법률 관습법 조리만 법이다. 따라서 이거 말고는 법이 아니다. 여기는 예외가 딱 하나 있죠. 헌법재판소 결정 내 헌재 판결만 민사에 관한 것 법으로 인정을 해주고, 대법원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전부 다 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적용 순서죠. 적용 순서도 이걸 갖다가 당사자가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그때 관습법을 쓰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를 쓰는 거죠. 이걸 당사자가 특약으로서 순서를 바꾸게 되면 그 특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법률은 뭐냐? 여기 민법 제1조의 법률은요, 실질적 의미, 넓은 의미의 법률이 되기 때문에 글자로 된 성문법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강행 규정이든 임의 규정이든 성문법이 존재하게 되면 관습법은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임의 권고 규정에 불과한 가정의례준칙과 배치가 되는 관습법은 그래서 그 효력이 부정된다는 겁니다. 글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실질적 의미니까요. 여기 법률은요, 국회의원이 만든 국회 재정법,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이 아니라, 형식적 의미의 법률, 좁은 의미의 법률뿐만이 아니라 명령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조약이라든가 조례와 같은 것 전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 규칙, 조약, 조례 전부 다 포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관습법입니다. 이 관습법은요,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지만 관습법이 만들어지느냐? 관습법은요, 반복되는 행위, 관행이라고 볼 만한 게 있을 것, 그 다음에요, 법적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 법적 확신. 따라서 관행이 있을 것, 법적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 요 법적 확신은 영구불변이 아니기 때문에 요 관습법을 갖다가 적용할 당시에 법적 확신이 전체 법질서에 위반이 됐다. 그러면 요 법적 확신은 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갖다가
종전, 성년, 후손으로서 남성만을 갖다가 좁게 인정한 것은 이거는 더 이상 법적 확신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을 해서 성년이기만 하면 남성과 여성 전부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관습법의 존재를 따가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됩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 그것이 관습법이다라고 인정이 되는 것이고, 판결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관습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통해서 알려지죠. 그러나 판결이 있었을 때 관습법이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따라서 관습법이 만들어진 것은요, 판결이 있을 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판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성문법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걸 갖다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관습법이 만들어진 시기는요, 이거는 언제냐? 판결 당시가 아니고 법적 확신을 획득한 획득 시점으로 소급하는 거예요. 소급한다. 법적 확신을 획득한 시점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면 관습법이 법이냐 아니냐, 법원성 인정 여부인데요, 이건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직권 고려 사항이다.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는 거죠. 판사님, 이게 법이니까 이걸로 해.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신들이 볼 때는 법일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법원 직권 고려, 시험 문제 3번 나왔죠. 기울여 놓으시고, 판례를 통해서 확인된 관습법상의 제도가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서 확인된 관습법상의 제도는 양관사 명분이라고 그랬죠. 동산, 양도담보, 관습법상의 법적 인상권, 사실혼, 명인방법, 분묘기지권입니다. 요거 말고는 관습법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습법 요것만 관습법이다, 나머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천권이라든가 사도통행권이라든가 근린공원 이용권이라든가 사실상 또는 관습상 소유권 전부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동산, 양도담보, 관습법상의 법적 인상권, 사실혼, 명인방법, 분묘기지권이에요. 그래서 주의할 건요, 동산, 양도담보 이렇게 나와야지 부동산 양도담보로 안 된다 그랬어요. 부동산 양도담보는요,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하는 성문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성문법. 자, 그 다음에요, 사실인관습과의 비교죠. 사실인관습. 사실인관습과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성립요건이 다르죠. 성립요건. 그 다음에요, 법으로서의 성격, 법원성 인정 여부. 요 법원성 인정 여부가 다르죠. 그 다음에 주장 입증을 누가 하느냐? 주장 입증, 요 순서가 다르고, 그 다음에 써먹는 적용 범위가 다르죠. 적용 범위. 요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어요. 자, 성립 요건은 어디에서 차이가 있느냐? 법적 확신을 갖고 있으면 관습법, 법적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면 사실인 관습. 그 다음에요, 법원성 인정 여부는요, 관습법은 법적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법원성이 인정이 되고,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을 갖지 못했으니까 법원성이 부정이 되죠. 법원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법이다. 법원성이 부정된다 그러면 법이 아니다. 그 다음에요, 주장 입증은요, 관습법은 법이니까 법원이 직권 고려 사항이다. 그러나 사실인 관습은요, 이거는 법이 아니니까 거래 관행은 당사자가 1차적으로 주장 증명하고, 당사자가 몰랐을 때는 법원이 2차적으로 증명하게 된다. 써먹는 적용 범위는요, 관습법은 법률 문제 전부 다 쓰죠. 법이니까. 그러나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니까 법으로서의 기능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의사표시가 불명확 했을 때 임의법규에 우선해서 해석 기준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 해석 기준에 불과한 것은 사실인 관습. 그 다음에요, 자, 상법 제1조입니다. 상사에 관해서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을 갖다가 쓰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을 쓰죠. 민법. 자, 그래서 상법은 성문법이고 상관습법은 불문법이니까 여기는 성문법 우선입니다. 성문법 우선. 여기 상관습법은 불문법이고 민법은 성문법인데, 그러면 깨졌느냐? 그 원칙이 깨진 게 아니고 여기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 민법은 일반법이고 상관습법은 상법이니까. 자, 그 다음에 물권 법정주의하고의 비교입니다. 물권 법정주의하고 민법 제1조죠. 민법 제1조는 법원에 관해서 규정을 해놨어요. 법원. 따라서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이때는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요,
물권 제185조, 185조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물권 법정주의. 물권 법정주의, 법이 정한 거죠. 그러니까 물권은요, 프린트 제가 드린 거 그것만 자주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읽으시면요,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거의 법이 정한 대로 효과가 있으니까 누가 많이 읽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채권 계약은 왜 어려우냐? 계약자의 원칙이니까요. 무수히 많은 계약을 했다가 법이 통일시킬 수 없으니까 거긴 판례도 많고 그래서 각각 개별적 사유가 너무 많으니까 양이 더 많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물권 법정주의가 적용이 되는데요. 물권은 말 그대로 법이 정하는 거죠. 법이.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자유롭게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여기도 법률이 있고 관습법이 있죠. 여기도 법률이 있고 관습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률 관습법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다르다는 거죠. 민법 제1조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에요. 실질적이죠. 실질적. 그 다음에 여기 법률은요, 실질적인 게 아니고 이건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 따라서 민법 제1조의 법률은 실질적인 거니까 명령, 규칙, 조약, 조례가 전부 다 포함이 되지만 물권 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은요, 형식적인 거니까 명령, 규칙, 조약, 조례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관습법이 있는데 이 관습법의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도 관습법이 있죠. 똑같이 관습법이란 글자가 있는데 효력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민법 제1조는요, 성문법이 없으면 쓰는 거니까 관습법은 없는 걸 채우는 거니까 보충적 효력이 되고 여기는요, 없는 게 아니고 또는이죠. 또는이니까 뭐요? 대등적 효력이에요. 대등적. 그래서 여기서는 대등적 효력입니다. 대등하니까 이걸로 고치는 것도 가능하고 이걸로 고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또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변경적 효력, 그런가 변경적 효력 같은 말이죠. 자, 볼게요. 자, 대표 문제. 쉬운 거죠. 대표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뭐 틀다고 낸 게 아니고요,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자, 그래서 민법상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법률 동그라미 실질적인 거죠. 따라서 국회 재정법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 조약, 조례까지 다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대법원 규칙 이걸 갖다가 우리는 대법원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명령, 규칙, 조약, 조례 요 단어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규칙 동그라미 포함되죠. 그 다음 2번 관습법 가로쳐주시고 관습법은 우리가 만든 겁니다.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따라서 법원의 판사도 관심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존재를 주장 증명해야지만 법원이 적용할 수 있다. 틀렸죠? 관습법은요, 법입니다. 법이니까요, 법률 전문가는 법원의 판사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주장 입증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법원이 직권 고려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 증명하여야만 가로쳐 놓으시고 X. 그래서 이게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꼭 기울여 놓으시고요. 그 다음 3번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될 수가 있다. 나와 있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당사자가 자유롭게 창설하지 못한다. 그래서 글자로 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글자 아닌 관습법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관습법상의 물권은 뭐냐 이거죠. 관습법상의 제도는 양관사 명분이고요. 거기 양관사 명분에서 물권은 세 가지가 있죠. 분관동,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산양도담보. 자, 그래서 관습법상의 물권 3번에다가요. 분관동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은 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법원성이 부정된다는 얘기죠. 왜 부정이 돼요? 법적 확신이 없으니까. 그 다음 5번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이 국제연합협약은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보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국제거래관행상 인정되는 보편적인 국제조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당사국이 돼가지고 체결한 조약이죠. 결국 국제연합협약은 뭐요? 조약입니다. 조약이니까 뭐요? 민법의 법원이 된다. 이걸 갖다가 끝까지 읽어본 다음에 맨 밑에 영어가 들어갔으니까 뭔지 모르겠다. 그걸 떡하니 그렇게 고르는 분은 없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요, 이거는 그냥 잘났다고 하나 끼워 넣어준 거고요. 답은 2번에 있는데 이걸 5번까지 읽는 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1번 문제 쉬운 거 풀어보시고요. 2번 문제 봅니다.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
그것을 적용할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면 법적 확신이 부정이 되는 거니까 더 이상 관습법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부정된다? 부정된다. 거기다가 종중구성원 써놓는 거예요. 종중구성원. 그래서 예전 판례는요, 종중구성원 자격에 대해서 그 관습법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남녀차별은 헌법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관습법은 관행이라고 하는 게 있고 법적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법적 확신은 영구불변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습법을 적용할 시점에 있어서 헌법 질서를 위반을 했거나 강행 질서를 위반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 법원은 여기에 법원은요 판사가 근무해서 판결을 때리는 장소적 개념의 법원이죠. 1조 법원이 아니에요. 법원의 판사가 관습법의 존재 부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된다. 그래서 관습법의 법원성 인정은요 1차적으로 법원의 판사가 직권 고려하고 법원의 판사가 몰랐을 때는 2차적으로 당사자가 판사님 이게 관습법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세요. 당사자가 들고 오는 것은 가능하다. 그 다음 3번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가르쳐주고 이거 뭐예요? 관습법은 법이라는 얘기예요. 관습법은 법이다. 따라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한 법령 동그라미 넣으시고 이거 뭐예요? 성문법이죠. 성문법에 저촉되지 않은 이 말은 뭐예요?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그 다음 물권 법정주의 나와 있죠.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 다음 5번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자체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 가르쳐주시고 이때는 거래관행 사실인 관습에 관해서 법적 효력을 당연히 부여할 수가 있다. 강행규정은요 사적 조치가 허용되지 않고 국가가 강요하는 거니까 국가가요 사실인 관습에서 판단을 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사실인 관습에 대해서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3번 거저주는 거 앞에서 나오는 거 다 자꾸 반복되는 지문들입니다. 나중에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지만 반복되는 지문이 엄청 많죠? 예, 엄청 많은 거니까 자주 풀어보시면 돼요. 그게 왜 들어가 있느냐? 예, 페이지 여백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공부 안 하게 되면 심심하니까 심심할 걸 갖다가 예방하기 위해서 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4번 하나 보겠습니다. 4번 뭐 4번 5번은 비슷한 문제니까요. 4번은 제가 사실인 관습과의 구별이니까 풀고요. 5번은 우리 선생님들이 풀어보세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가르쳐주시고 그러면 이거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습법하고 사실인 관습은요 4가지에서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 4가지가 뭐냐? 성립요건이 다르다. 근데 법원성 인정 여부가 다르다. 그 다음에 주장 증명을 법원이 먼저 하냐 당사자가 먼저 하냐 주장 입증 순서가 다르다. 그 다음에 써먹는 범위가 다르다. 요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1번 사실인 관습 가르쳐주시고 사실인 관습 자꾸 튀어나오는데 사실인 관습이 뭐예요? 거래관행이에요. 거래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갖다가 사고 팔게 되면 보통 계약서에다가요 계약금 주고 중도금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갖다가 넘겨주기로 한다. 동시행관계 이렇게 쓰는 게 부동산 거래 방식이잖아요. 이건 법은 아니란 얘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해. 나는 일시불로 받을 거야. 한꺼번에 돈 갖고 와. 그럼 내가 싸게 줄게. 이렇게 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인 관습은 법은 아니라는 얘기죠. 법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사실인 관습 가르쳐 놓으시고요.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즉 계약과 같은 것들이죠. 이러한 계약과 같은 것들에 있어서 법률행위 해석 기준으로서 법률행위 해석 기준 가르쳐주고 또 다른 말로 의사표시 해석 기준 그러죠. 의사표시 해석 기준으로서 또는 그 의사표시가 불명확했을 때 불명확한 부분을 채워주는 기능으로서 재판 자료로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뭐요? 해석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 다음 2번 강행 규정에 반하는 사실인 관습 가르쳐주시고 처음 공부하셨을 때는요 반하는 그러면 위자 붙여야 된다 그랬어요. 강행 규정에 위반하는 사실인 관습은 의사표시 해석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이것도 거저주는 겁니다. 이 강행 질서에 위반하는 건요 어떠한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강행 질서에 위반하는 사실인 관습, 강행 질서에 위반하는 계약, 강행 질서에 위반하는 임의 규정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행 규정에 위반하는 사실인 관습은 효력이 없으니까 해석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관습법이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가르쳐주시고 무슨 뜻이에요?
법적 확신을 갖다가 소멸되었다면, 법적 확신이 소멸되었다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법적 확신을 갖고 있을 때는 관습법인데 법을 갖다가 적용을 할 때 법적 확신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더 이상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은 부정이 된다. 4번 물권법정주의 관습법이 창설될 수가 있고, 그 다음 5번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인 관습의 존재를 찾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요? 당사자가 관습의 존재를 몰랐을 때. 그래서 사실인 관습의 존재는 거래관행이니까 거래관행은 당사자가 전문가입니다. 당사자가 전문가니까 요때는 1차적으로 누가 찾는다? 당사자요. 판사님, 당신은 모르지만 우리는 거래를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요? 그게 사실이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권리자야. 이렇게 확정짓는 게 바로 원칙이죠. 근데요, 사실인 관습, 거래관행의 존재를 갖다가 당사자가 모를 수 있어요. 두 분 도대체 어떤 거래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판사님, 우리도 이런 거래는 처음이라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모르니까 그럼 기다려봐, 우리가 찾아볼게. 그래서 2차적으로 사실인 관습의 존재를 법원이 고려할 수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지문이 하나 나와요. 뭐냐? 사실인 관습의 존재가 해석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가 사실인 관습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관습의 존재를 갖다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실인 관습의 존재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인 관습의 존재를 당사자가 반드시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예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판사, 너는 모르지만 우린 이렇게 거래를 해. 그러면 당사자가 1차적으로 증명하고요. 두 분 뭘 했어요? 그랬을 때 판사님, 우리도 이런 거래는 처음이라서. 그랬을 때는 당사자가 모르고 있으니까 법원이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순서를 기억해 놓으시고 5번 뭐 쉬운 거 풀어보세요. 그 다음 23쪽에 보시면 권리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이 권리는요, 우리가 법률관계라고 하는 게 나오죠. 법률관계. 그래서 이 법률관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권리와 의무로. 근데요, 권리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의무만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권리만 있는 것도 법률관계고 의무만 있는 것도 법률관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권리는 도대체 어떤 게 있느냐? 권리의 구별이에요. 권리의 종류. 이 권리의 종류에 관해서는요, 내용에 따른 구별이 있고, 그 다음에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 작용에 의한 구별이 있죠. 작용에 의한 구별. 그 다음에요, 기타 권리 구별이 있어요. 기타. 자, 그래서 내용이라고 하는 건요, 생활을 통해서 가져가는 그 권리가 돈이냐 아니냐로 구별하는 거죠. 돈 그러면 재산권이 되고요. 돈과 상관이 없이 일정한 자격에 의해서 똑같이 가져가는 게 있죠.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입니다.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그래서 제인가사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권리를 갖다가 주장할 수 있는 힘의 강약이죠. 힘이 강한 게 있고 힘이 약한 게 있어요. 힘에 따라서 구별하는 게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는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지, 청, 형, 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 청, 형, 항. 자, 그래서 지배권은 모든 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강한 권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죠.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요, 특정인 갑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형성권은요, 법정 효과를 일방적으로 발생,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강한 권리. 일방적으로 법정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니까 법의 규정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의사표시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각종 해제, 해지, 취소, 상계, 면제, 추인, 철회와 같은 것들 전부 다 도달주의, 불효식행위. 그러나 반드시 소송을 해야 되는 게 채권자 취소권, 가족관계 변동. 채권자 취소권하고 가족관계 변동은 무조건 소송해야 돼요. 친생부인권, 혼인 취소권, 입양 취소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송해야 된다. 그 다음에요, 청구권이라는 글자는 붙어 있지만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분할, 소멸, 매수, 증액, 감액이죠. 분할 청구권, 매수 청구권, 소멸 청구권, 증액 청구권, 감액 청구권. 이건 무조건 형성권이다. 따라서 이거 말고 갱신 청구권, 저당권 설정 청구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청구권이 되는 거죠. 부양 청구권, 상속구역 청구권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항변권은 거절하는 거죠. 해주세요라고 청구를 했을 때 이러한 이유로 못하겠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항변권이고,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보증인이 가지는 최고검사의 항변권, 동시이행을 위한 항변권, 그 다음에 영구적 항변권은요, 한정 승인을 위한 항변권, 변제를 위한 항변권, 소멸시효 완성을 위한 항변권. 이게 바로 영구적 항변권이 되는 거죠. 기타는
절대권하고 상대권의 구별이 있고, 그 다음에 일신전속권하고 비전속권의 구별이 있고, 일신전속적 권리는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하고 귀속상의 일신전속권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 기타 권리로서 주된 권리하고 종된 권리 있었죠. 주된 권리는 원인이고 종된 권리는 종이죠. 따라서 원본 채권은 주된 권리고, 이자라든가 담보 설정이라든가 보증계약은 전부 다 종된 권리죠. 여기서는 구별하는 이유가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그렇죠. 주된 권리가 성립해서 존재하지만 종된 권리도 성립하는 것이고, 주된 권리가 옮겨가면 종된 권리도 따라가죠. 부종성, 수반성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기대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기대권은요, 지금 현재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장차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 추정상속인의 지위, 이러한 기대권은요, 지금 현재 효력이 미정한 상태에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도 일반 권리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양도, 상속, 담보, 처분 가등기 다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권리의 종류는요, 지금 말씀을 드린 것들이 3년에 2번꼴로 나옵니다. 3년에 2번꼴로. 맞으라고 주는 거예요, 이것도. 자, 쉬운 문제 거기 보셔요. 권리를 작용 또는 효력에 의해서 분류할 때 괄호 쳐주시고, 우리가 문제를 딱 풀 때는요, 문제에서 벌써 답을 냈다가 절반 찾으셔야 돼요. 여기 권리를 냈다가 구별을 하는데 작용 또는 효력에 의한 구별이죠. 결국 뭐예요? 지배권, 청구권, 형사권, 항변권, 지청, 형항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상계권입니다. 상계권은 뭐예요? 형성권이죠. 그래서 해제, 해지, 취소, 상계, 면제, 추인, 상계, 철회, 이런 거 전부 다 형성권입니다. 상계권은요,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할 수도 있고 채무자가 할 수도 있어요. 갑이라고 한 사람이 1천만 원을 빌려줘가지고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채권자, 1천만 원 빌려줬으니까 이렇게 채권자, 채무자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채무자가요, 이때 300만 원 집수리를 했다 해가지고 300만 원에 대해서는 집수리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채권자, 요 갑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 그러면 이때 요 갑이라고 한 요 사람이 내가 받을 돈이 1,000만 원이 있으니까 300만 원 빼고 7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갑이 상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을이라고 한 요 사람은 나도 300만 원 받을 게 있으니까 700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상계는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갑이 할 수도 있고 을이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상계권은 단독행위니까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없다. 상계는요, 채무이행지가 다른 곳에도 상계할 수 있고 손해를 배상을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을 때 어느 하나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계할 수 있다. 요 세 가지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상계는요, 당사자가 법원에 가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놈이 상계를 받아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류시킴이에요. 반드시 소송할 필요는 없어요. 상계권은 형성권. 그 다음에 2번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권자는 빌려 쓰는 사람이죠. 빌려 쓰는 사람, 토지를 빌렸습니다. 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될 것, 지상물이 현존할 것, 지료연체가 없을 것, 요건을 갖추면 매수 청구하는 게 아니고 갱신 청구하는 거예요. 갱신 청구. 당신이 나한테 토지를 딱 빌려줬는데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지상물이 현존합니다. 지료 연체한 적 없습니다. 더 빌려줘. 갱신 청구하죠. 그랬더니 갱신 청구했더니 그 지상권 설정자가 갱신 거절을 해버리면 그때 비로소 매수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요,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고 요건 갖춰서 갱신 청구가 난 다음에 갱신 거절당했을 때 하는 거예요. 갱신 거절. 그러나 지상권 설정자는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지상권자 빌려 쓴 사람이 갱신 거절당했을 때 하는 매수 청구권은 매수 동그라미에 지금 뭐요? 형성권. 2번 틀렸죠? 물권적 청구권은 말 그대로 청구권입니다. 청구권은 특정인 갑이 또 다른 특정인 을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청구권은요,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채권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가족권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요, 물권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 가족권적 청구권이죠. 부양청구권, 상속회복 청구권은 가족권적 청구권이고,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이요, 점유권에 기초해서 세 가지가 있고 소유권에 기초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소유권에 기초한 것은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소유권도 마찬가지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예방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만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한다. 물권적 청구권만 분리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물권적 청구권은요, 채권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고 물권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고 둘 다 갖고 있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요건은 침해자의 고의과실 요건 아니다. 다 같이 정리해 놓으세요.
그냥 뭐 간단하게 물권적 정권, 청구권이다 그냥 쑥 지나가면 되겠지만 우린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문제집을 갖다가 보실 때는요, 항상 전체를 갖다가 기억을 하면서 넘어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복습이니까. 그 다음 4번. 보증인이 가지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이죠. 야, 내가 보증 썼어. 그렇지만 나한테 먼저 달라고 하지 말고 그놈 재산 좀 찾아봐봐. 검색. 그 다음에 달라고 해봐. 그 다음에 나한테 와. 연기적 항변권입니다. 이 보증인이 가지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은요, 보충성을 기초로 하는 거죠. 나중에 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 보증인이 가지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은 연대 보증인에게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권. 해제권은 의사표시만으로 할 수 있는 형성권이죠. 계약의 해제권은요,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하는 거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계약의 취소권은요, 제착사강이 있을 때 한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6번 문제 쉬운 거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요, 7번 볼게요. 자, 권리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산에 관한 소유권 가르쳐주고, 소유권 밑줄. 소유권은 물권이고 재산적 권리죠. 재산적 권리는 뭐예요? 비전속권이죠. 시계를 갖다가 소유하는데요, 이게 일신전속권이다 그러면 양도를 못해요. 그래서 일신전속권은요, 가족법상의 권리를 갖다가 말하는 것이고요, 비전속권은 재산권을 말하는 거예요. 재산권. 따라 재산권은 비전속권이니까 양도성이 있는 거죠. 소유권은 재산권이니까 양도성이 있는 것이고,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고 비전속적 권리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저당권 가르치고, 담보물권이죠. 담보물권은요, 피담보채권 요것이 존재해야 되겠죠. 따라서 피담보채권 가르쳐주시고, 이걸 원본채권 그래요. 원본채권. 또 다른 말로 금전소비대차 그러죠. 이러한 것들은요, 주된 권리. 따라서 저당권, 담보물권이라든가 이자라든가 보증은 전부 다 종된 권리입니다. 임금채권 가르쳐주시고, 임금채권은요, 근로자가 노동을 갖다가 근로를 갖다 제공하고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뭐요? 청구권이죠. 사장님 월급 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장님, 사용자가 그 월급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청구권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소유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뭐요? 배타적 권리. 배타적 권리니까 모든 자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절대권이죠. 그 다음에 건물 소유를 위해서 토지에 설정한 지상권. 지상권 가르치고 뭐요? 물권이죠. 물권이니까 지배권이죠. 그래서 물권은 지배권이고 채권은 청구권이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8번 문제입니다. 자, 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건 개인의 권리입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가르쳐 놓으시고, 토지를 빌려 쓰는 토지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할 것, 그 다음에요, 지상물이 현존할 것, 역시 똑같이 차임 연체가 없을 것, 그러면 그때 갱신 청구하는 거죠. 갱신 거절당했을 때 하는 거예요. 갱신 거절당했을 때. 그래서 물권도 마찬가지고 토지 임대차도 마찬가지고, 이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요, 요건 갖춰서 갱신을 청구하고 갱신 거절당했을 때 매수 청구하는 겁니다. 매수니까 뭐예요? 예. 분할, 소멸, 매수, 증액, 감액이니까 이건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이다. 채권 자체권은 무조건 소송이다. 3번 청구권은 채권으로부터 발생할 수도 있고 물권 또는 가적권으로부터 발생할 수가 있다. 4번 별표 넣으시고,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소상배상 청구권 가르쳐주고,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 그래서 몇 년까지입니다. 몇 년까지. 그래서 1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공사 도급 계약에 있어서 하자 담보 책임은 원칙이 1년이죠. 그러나 토지, 건물, 공작물은 5년. 그 다음에 견고한 것은 10년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이러한 하자 보수에 대한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제척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이때 제척 기간이 있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도로 뭐요? 소멸시에 걸린다. 4번이 틀렸죠? 그 다음 5번, 이것도 별표해 놓으시고, 항변권 가로쳐주시고, 항변권은 뭐예요? 거절권이에요, 거절권. 해줘 그랬더니 못해줘 이렇게 거절하는 거잖아요. 항변권은요, 거절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게 아닙니다. 권리자의 권리는요, 박탈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 그랬어요. 소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 그 다음에요, 9번 하나 봅니다. 쉬운 거, 형성권 가르쳐 놓으시고, 형성권의 효력 발생에는 일방적으로 법정 요구할 때가 발생 변경을 소멸시키는 거죠. 그래서 형성권 가르쳐 주시고, 일방적으로 권리 변동을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따라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단독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 승낙을 갖다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
형성권 행사는 단독행위 가로쳐 놓으시고 조건과 기한을 못 붙이는 거죠. 그래서 조건과 기한을 딱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붙여도 돼라고 승낙이 있을 때 붙일 수가 있고 채무 면제라든가 유증은요 일방적으로 붙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나 계약의 정지 조건부 해제는 인정이 된다. 이거는요 해제권에다가 조건 붙이는 게 아니고요. 계약에다가요 너하고 나 사이에서 이러한 사실이 발생이 되면 해제하기로 하자. 이렇게 계약에다가 붙이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러한 사실이 발생하면 그 사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실이 발생하면 해제권을 주자라고 하는 거니까 해제권 발생에 대한 거죠. 그래서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를 붙이는 것은 유효입니다. 그래서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를 붙이는 건 가능하다. 간단한 거요. 너하고 나하고 계약이 체결이 되는데 이러한 사실이 발생이 됐을 때, 즉 중도금이 연체가 됐을 때 해제하기로 하자. 그러면 중도금 연체라고 하는 건요. 연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중도금 연체는 불확실한 사실 조건이 돼요. 근데 중도금 연체라고 하는 사실이 발생이 되면요. 그때는 해제권이 발생이 되니까 그 중도금 연체는요. 해제권 발생하는 정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 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는 유효. 이 말은 계약에다가 정지 조건부 해제 붙이는 거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형성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된다. 틀렸죠? 형성권은요 의사표시만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제, 해지, 취소, 상계, 면제, 추인, 철회, 동의, 승낙 이런 거 전부 다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형성권 가운데서 의사표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소송해야 되는 것이 채권자 취소권, 그 다음에요 가족관계 변동으로서 친생 부인권이라든가 혼인 취소권이라든가 입양 취소권이라든가 재판상 이용권, 나머지 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건은요 전부 다 가족 변동이에요. 가족 변동은 무조건 소송하는 것이고요. 그거 말고 채권자 취소권 하나만 이거 머릿속에다 꼭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은 무조건 소송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그러나 채권자 대위권은 소송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권의 존속기간 가르쳐 주시고, 취소권의 존속기간 밑줄, 취소권은 형성권이죠. 주고받는 게 아니죠. 형성권 행사기간은 전부 다 제척기간입니다. 그래서 형성권 행사기간은 전부 다 제척기간. 자, 그 다음에 10번 별표해 놓으시고, 권리의 충돌과 경합에 관한 거. 이게요 우리 시험에 굉장히 커다란 사례형으로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개념하고 그 다음에 내용은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개념하고 내용. 자, 그래서 우리가 권리 경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권리의 경합. 이 권리 경합은요, 권리가 경쟁하는 거죠. 권리가 경합한다는 얘기는 권리가 경쟁하는 거니까 권리가 처음부터 이 권리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처음부터 2개 이상 발생하는 거예요. 2개 이상. 그래서 권리 경합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에게 처음부터 2개 이상의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권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동시에 청구하는 거. 그 다음에요, 하나를 갖다가 행사하면, 하나의 권리를 갖다가 행사하게 되면 그 즉시 다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권리를 행사를 해가지고 만족을 얻으면 그때 비로소 다른 권리가 소멸한다. 그 다음에요, 소멸시효는 하나의 권리 따 행사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권리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 아닙니다. 소멸시효는 개별적으로 중단이 되고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진행하게 된다. 이거 기억하셔요. 그래서 사례를 기억하시는 거죠. 갑이라고 하는 건물 임대인이 건물 갖고 있고 임대차 계약을 다 체결했다. 임대차가 종료가 됐다. 연장되지 않고 갱신되지 않았으니까 이때 임차인이 빌려 쓰고 있는 건물을 갖다가 원상복구해서 명도를 해줘야 된다. 집주인이 빌려줬고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때 세입자 임차인이 건물을 갖다가 반환해줘야 되는데 요놈이 뻗튕기고 나가지 않고 있다. 나가지 않고 있으면 임대인은 어떤 권리를 주장하냐? 임대인은요 2가지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하나가 뭐예요?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되돌려줘라고 하는 임대차 종료의 기한, 요것의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요것에 의한 반환 청구.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되돌려 주세요. 이 권리가 있을 수도 있고, 계약과 상관이 없이 이건 누구 거요? 자기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가 아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내 거니까 되돌려줘 이놈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되돌려줘 이놈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요, 여기 갑이라고 하는 권리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시험 문제다가요, 임대차 종료에 기초한 반환 청구를 했다가 행사를 했을 때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되면 그때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아무거나 이걸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는 채권이고 하나는 물권이니까. 그래서 판사님, 저놈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내 걸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말도 있고 내 거란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한꺼번에 청구할 수도 있고, 만약에 임대차 끝났으니까 되돌려줘 이걸 행사를 하게 되면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주권이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습니다. 되돌려줘라는 말만 한 것이지 되돌려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권리를 딱 행사를 해서 만족을 얻으면 그때 비로소 다른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그러면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를 딱 행사를 하게 되면 다른 것은 시효가 중단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은요, 그 권리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권리 경합 말고 법규 경합이라고 하는 게 있죠. 법규 경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 규정이 경쟁하는 거죠. 판사가 써먹을 수 있는 법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을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법원에 가서 소송을 갖다가 제기를 했는데요, 이때 판사가 쓸 법이 A라고 하는 법전에도 있고 B라고 하는 법전에도 있다 그러면 법의 개수만큼 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법규 경합은 법이 경쟁하는 것이고, 이때는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특별법 우선 원칙, 요 우선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일반법, 힘이 약한 법은 아예 써먹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가 일반법, 하나가 특별법, 그러면 일반법은 써먹지 않고 특별법만 쓰는 거죠. 따라서 법규 경합에 의하게 되면 권리 경합과 달리 처음부터 권리는 몇 개? 한 개만. 처음부터 권리는 한 개만 존재하는 거. 권리는 한 개만 존재한다. 두 개 이상이 아니죠. 따라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한다면 국가배상법에서 손해배상 받았으니까 민법 사용자 배상 책임은 주장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권리 충돌입니다. 권리 충돌. 이 권리가 충돌이 된다는 얘기는요, 권리 충돌은요, 하나의 대상 위에 하나의 대상, 하나의 객체, 하나의 물건이죠.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누구의 권리를 우선할 것이냐? 갑이 물건 갖고 있을 때 갑의 소유권이 존재합니다. 돈을 빌려서 1번 저당권, 1번 저당권, 을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다시 2번 저당권, 병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임차권, 채권 갖고 있을 때 경매가 된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갑을 병정 누구를 갖다 우선할 것이냐. 이게 바로 충돌의 문제죠. 그래서 충돌은요, 누구의 권리를 갖다가 우선할 것이냐라고 하는 권리 순서의 문제입니다. 자, 물권끼리 충돌하는 게 있죠. 물권 상호간에서 물권끼리 충돌이 있게 되면요, 지문 정리만 하시면 돼요. 소유권하고 제한 물권이 충돌하면 언제나 제한 물권이 우선하고 소유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한 물권하고 제한 물권이 충돌하면 종류 불문이죠. 언제나 선순입니다. 언제나 선순위 제한 물권이 우선하는 거죠.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당연히 1번 저당권 우선. 지상권하고 저당권 그러면 선순위 지상권 우선. 저당권 그 다음에 지상권 그러면 저당권 우선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은 언제나 선순위 제한물권이 우선하게 된다. 종류불문. 그 다음에요, 점유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점유권은요, 요거는 병존하는 거죠. 병존은 본권하고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점유권은요, 충돌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점유권 주장할 수가 있고, 제한물권자도 역시 점유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채권하고 채권의 충돌입니다. 채권은 계약을 통해서 발생이 되고, 계약은 공시가 되지 않으니까 채권끼리 충돌하게 되면 채권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파산 전일 때도 적용이 되고 파산 이후일 때도 적용이 되죠. 파산 전일 때는 어떻게 돼요? 예, 선이행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선이행, 선행이죠. 따라서 임의변제가 가능한 거예요. 임의변제. 채무자가 채권자 가운데 아무나 불러가지고 먼저 와 돈 줄게. 그러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먼저 빌려줬으니까 내가 먼저 받아야 돼. 이런 법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 순서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먼저 가서 받으면 되는 임의변제, 선행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파산이 돼버리면은요, 이때는 평등하니까 비율제로 안분 비례가 적용이 되죠. 여기는요, 선이행의 원칙, 이거 적용할 수가 없어요. 파산이 됐는데요, 아무나 먼저 가는 게 아니죠. 법원이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선행의 원칙도 아니고 임의변제도 할 수가 없어요. 임의변제. 그래서 야, 내가 파산은 신청했지만 너하고 친하니까 내가 다 줄게.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이거 안 된다. 자, 그 다음에요. 이러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물권과 채권이 이제 충돌하는 경우죠.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물권과 채권. 이 물권과 채권이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 물권은 지배권이고 채권은 청구권이고 이 지배권은요 절대권으로서 모든 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강한 권리, 이 청구권은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약한 권리. 따라서 모든 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물권하고 그놈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이때는 종류 시간 따지지 말고 원칙이 물권 우선이죠. 그래서 물권 우선입니다. 소유권하고 사용대차 충돌했다. 그러면 소유권 우선. 자, 그 다음에요. 예외적으로 대항력 갖춘 경우죠. 대항력. 요 대항력을 딱 갖춘 요 채권이 있다고 하면 요건 시간적 순서입니다. 시간적 순서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요. 언제나 최우선 변제받는 게 있죠. 최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빼가는 거. 자, 소액보증금. 그 다음에요, 퇴직금 3년분, 체불임금 3개월치,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 그 다음에요, 그 저당권 실행이 됐을 때 그 경매당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목적 부동산에 부과된 당해세금, 국가가 최우선 면제받고, 그 다음에 비용상환 청구로서 필요비, 유익비, 그 다음에 경매 실행 비용, 이런 것들이 최우선 면제죠. 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저번에 나왔었기 때문에 정리는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10번, 권리 충돌과 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권리가 경합되는 경우 가르쳐 놓으시고, 권리자가 그중 가장 먼저 성립한 권리를 갖다가 행사해야 된다. 틀렸죠? 권리 경합은 선택적인 거니까 시간적 순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서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는요, 그 가장 먼저 성립한 걸 해야 된다. 그럼 소유권이 우선되어 있으니까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촉구를 딱 먼저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권리가 경합되는 경우는요, 어떤 걸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선택적 청구가 가능한 거 아무거나입니다. 아무거나.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 2번,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경쟁하는 권리 중 하나를 행사하여 가르쳐 놓으시고, 목적을 달성한 경우 밑줄. 이 목적을 달성한 경우, 이게 중요한 거죠. 만족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환을 받으면 또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목적 달성이 됐으니까 나머지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근데 이걸 다가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경합하는 권리 중 하나를 행사하면 나머지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이게 사법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나의 권리를 따가 행사하면 다른 권리가 소멸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의 권리를 행사해서 만족을 얻으면, 목적을 달성을 하면, 반환을 받으면, 배상을 받으면 요 글자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 체크해 놓으시고,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가르쳐 놓으시고, 요걸 별표 놓는 거예요, 별표. 그 다음, 일반 채권이 서로 충돌한 경우, 채권의 충돌이죠. 채권의 충돌은 뭐예요? 평등이죠. 평등이니까 먼저 성립한 게 우선하는 게 아니고 먼저 받는 거죠. 선행의 원칙입니다.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가르쳐 주시고, 제한물권이 언제나 우선, 물권과 채권이 충돌한 경우 원칙적으로 물권이 채권에 우선. 쉬운 것들이죠. 개념 정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쉬운 게 들어가 있지만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도표로 나올 수도 있고 가불병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정리해 놓으셔요. 그 다음 25쪽에 보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신의 성실의 원칙이 나오면요, 우리 선생님들이 판례가 요즘은 거의 대세를 이룹니다. 그래서 판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요, 이론도 역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의 성실의 원칙을 했다가 문제 지문을 딱 구성을 하게 되면 거의 70%는 판례를 줍니다. 그러나 나머지 30%는 이론, 기능, 성격이 나올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칙입니다. 줄여서 신의칙 그러죠. 그러면 신의성실의 원칙의 뜻은 아셔야 되겠죠. 신의성실의 원칙 뜻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갑과 을이라고 하는 쌍방 당사자가 법률 관계를 갖고 있고 상대방을 통해서 갑이 이득을 얻었다고 한다면 상대방한테도 이득을 챙겨주라는 원칙이죠. 이게 신의칙이에요. 그래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서 성실해야 된다. 이 뜻이 뭐냐면 권리 행사 의무행 주고받는 관계죠. 주고받는 관계가 있는 사람은요, 그놈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면 나도 그 사람한테 이득을 주라는 원칙이에요. 그 사람한테 이익을 얻고 그 사람한테 손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 줘야 된다. 그러니까 제3자 병은 신의칙 위반을 주장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쌍방관계에 있는 채권법이 가장 대표적인 신의칙 발달 원인이 되는 거예요. 왜? 계약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신의성실의 원칙 규정의 성격이죠. 이 신의성실의 원칙 규정의 성격은요,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니까 당사자 주장 입증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강행 규정이니까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배제 특약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그 다음에요, 추상적 규정이죠. 추상적 규정은요, 요건과 효과를 갖다가 법조문에다가 넣어놓지 않은 거죠. 단순히 권리행사 의무행은 신의에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성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건 효과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요건 효과가 없는 규정을 우리는 추상적 규정 그래요. 103조 반사회질서도 가장 대표적인 추상적 규정이에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는 무효한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건이 없는 거, 요건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일반 규정이에요. 일반 규정은 민법 총칙에 들어온 걸 말하는 거죠. 일반 규정으로서 총칙에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요, 공통원칙, 통칙 규정이죠. 재산관계, 가족관계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보충적 규정이에요. 보충적. 보충적 규정이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은요, 최우선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최우선 적용되는 게 아니고 가장 마지막에 최후의 적용 수단이죠.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에 들어가 있으니까 법이죠. 법인 동시에 조리로서의 기능을 갖습니다. 조리. 그래서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었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챙겨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 사람한테 손해 끼치는 게 원칙이에요. 챙겨주는 게 원칙이에요. 챙겨주는 게 원칙이 돼요. 상식이죠. 상식. 그래서 조리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이지만 해석 기준이 된다는 거죠. 해석 기준. 목사임신. 해석 기준이죠.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은요, 공공복리 실현 기능입니다. 공공복리를 실현해주는 실현 기능이다. 그 다음에요, 권리 창설적 기능을 하죠. 창설적 기능. 신의칙을 적용한 결과로서 없던 권리와 의무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부수적 주의무죠. 부수적 주의 의무. 그래서 단기 숙박업자가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휴대폰 보관할 의무가 있고,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쓰레기 매립장 공동묘지 설명할 고지 의무가 있고, 위험한 물건 갖다가 팔았을 때 고지할 의무가 있고, 하자가 있는 거 고지할 의무가 있고, 부수적 의무입니다. 부수적 의무 위반일 때는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니고 불완전 채무 불이행이니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변경적 기능을 하죠. 변경적 기능. 변경적 기능은 사정변경이죠. 사정변경 해제는 안 되는 게 원칙. 예외적으로 쌍방에게 귀책 사유가 없고 쌍방에게 예견 가능성이 없을 때 객관적 사정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해지는 되지만 확정채무는 해지가 안 되는 것이고 불확정채무는 변경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권리 소멸적 기능. 기존에 있던 걸 갖다가 없애버리는 거죠. 소멸적 기능은 실효의 원칙입니다. 현재의 권리자가 해제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경우, 소유권 행사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경우, 소송 제기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경우, 뒤늦게 해제하거나 소유권 행사하거나 소송 제기하는 거 안 된다. 안 된다. 가족법상의 권리는 절대로 실효하지 않는다. 인지청구권. 그 다음에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갖다가 위반하게 되면 위반의 효과, 요 위반의 효과는요, 권리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게 되면 권리 남용이죠. 권리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면 권리 남용이 되고, 의무의 이행이 신의칙을 위반하게 되면 채무 불이행이 되죠. 채무 불이행이 된다. 따라서 권리 남용은 신의칙 위반이고 신의칙 위반은 권리 남용이니까 신의칙 위반, 권리 남용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갖다가 써먹는 적용 범위죠.
신의 측의 적용 범위는 독일법의 태도를 갖다가 받은 게 아니죠. 독일의 태도가 아니고 스위스의 태도를 딱 이어받아가지고 모든 법률 관계에 적용이 됩니다. 사법관계에도 적용이 되고 공법관계에도 적용이 되고 항소권에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공법, 사법 둘 다 갖고 있는 제3의 법에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 그 다음에 재산관계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 시험 범위에서 신의 측을 다 적용하지 않는 거, 적용하지 않는 건 어디에서 안 써먹어요? 제한능력자, 여기에는 신의 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에 통하지 않고 멋대로 재산행위를 저지르게 되면은요, 제한능력자 자신의 재산을 최우선 부하기 때문에 선의 무과실인 상대방은 절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요, 받은 것 전부 다 되돌려주지만 제한능력자 쪽에서 현존액이 한 푼도 없을 때는 한 푼도 못 받게 되겠죠. 따라서 제한능력자에는 절대로 신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 동의받았습니다라고 신용 구매계약 카드를 긁어버렸다가 그 다음날 와가지고 동의 없으니까 취소를 합니다. 말을 바꾸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죠? 이거 기본이에요. 이걸 갖다 우리가 기본으로 기호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판례가 쏟아지는데요, 그 판례가요, 나중에 제가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판례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가고시에 나왔던 거,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여기 봅니다. 자, 대표 문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신의칙 위반하는 여부 가로쳐주시고, 또 다른 말로 권리남용 위반 여부 그래요. 이거는 전부 다 강행규정 위반 여부니까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전부 다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신의칙 위반 여부라든가 권리남용 위반 여부는요,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법원의 직권 고려입니다. 판사님, 왜요? 나는 신의칙 위반 아닙니다.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판사는 뭐라 그래요? 그렇게 떠들지 마요. 당신은 신의칙 위반이야.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 그러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도 아주 많이 나오죠.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 가르쳐주시고,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은 무효인 계약입니다. 무효인 계약은요, 효력이 없는 거죠.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권리와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투자신탁법을 갖다가 위반을 해가지고 그 투자신탁회사 임원이 고객에게요, 법과 상관이 없이 한도를 초과해서 더 많이 챙겨드릴게요, 이익 더 줄게, 손실 더 보상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그 말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요, 나중에 약속대로 더 줘, 더 물어줘 이렇게 했더니 씩 웃으면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거 무효입니다. 그래서 못해줘. 이렇게 말 바꾸는 거 돼야 안 돼요?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 왜? 강행규정이니까. 만약에요, 그걸 갖다가 야, 강행규정 위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강행규정 위반이 됐다고 하더라도 말한 대로 지켜, 그러면 법 위반하라고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지 절대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신의칙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여기는 강행법규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출제인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담 들렸다 굉장히 열받았다 그러면 강행법규 이렇게 안 주고요, 투자신탁법 위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무효인 투자신탁법 위반 약정을 위반해가지고 수익보장, 손실보장 약정을 한 다음에 무효 주장하는 거, 요 무효 주장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법 위반,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받는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이렇게도 문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냥 강행법규 위반 이렇게 주는 게 가장 보편적인데요,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든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요법 위반이라든가 그 다음에 투자신탁법 위반이라든가 이렇게도 줄 수가 있다는 건 참고로 알아놓으셔야 돼요. 출제위원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열받으면은요, 화풀이를 누구한테요? 수험생한테요. 죽어봐라! 또 이렇게 내죠. 죽어봐라. 근데 우리는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숨바꼭질하는 거니까요, 거기까지 대비를 하는 거죠. 한 번만 들어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강행법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개별법으로서 사립학교법 위반, 투자신탁법 위반,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법 위반,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인지청구권 가로쳐놓으시고, 이렇게 인지청구권 이렇게 나오면요, 벌써 힌트 주는 거예요. 네, 인지청구권은요, 가족법상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인지청구권은요, DNA 확인하는 거예요. DNA. 그래서 내 아버지가 맞습니까? 내 어머니가 맞습니까? 이렇게 확인하는 건데요, 이러한 인지청구권은요,
포기를 해도 포기각서를 써줘도 무효. 그 다음에요, 인지청구권을 다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돌아가시자마자 재산을 상속받을 목적으로 얌체같이 와서 하는 거, 이것도 유효입니다. 따라서 인지청구권은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포기각서를 써줬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실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신의 측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만 적용되므로 틀렸죠? 모든 법률관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행정법률관계, 이거 뭐예요? 공법관계죠. 공법관계에도 당연히 신의 측은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인들 사이에서 당연히 이익 챙겨줘야 되고요. 국가도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았으니까 국민에게 당연히 이익 챙겨줘야 돼요? 안 챙겨줘야 돼요? 챙겨줘야 돼요. 챙겨줘야 되는 것이고, 국가가 세금을 뜯어가 놓고 국민에게 한 푼도 안 주고 멀쩡한 강을 갖다 뒤집어 파헤친 거, 이거 국가가 신의칙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갖다가 국민을 위해서 썼다고 한다면요, 경기 침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도요, 국가로부터 전부 다 보조받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요, 고용보험을 갖다가 가입을 했고 고용보험 보험료를 갖다 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교육을 갖다가 받을 때는요, 국가가 그 교육비를 책임져 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요, 교육비의 80% 이상을 갖다가 환급을 해줬어요. 열심히 수업을 갖다 듣고 국가를 위해서 근로를 하고 세금을 갖다가 많이 내세요 해가지고 고용보험으로서 이렇게 해줬는데요, 그걸 갖다가 누군가가 없애버렸어요. 그 인간이 지금 들어가 있는 인간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국민이 전직을 갖다 한다 그러면요, 그 국민의 고통을 갖다가 국가가 책임져 줘야 돼요. 다른 나라는 이런 나라가 있어요. 국민이 전직을 한다 그러면요, 2년 동안 종전의 월급을 지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교육받는 비용을 갖다가 국가가 대줘요. 열심히 일을 했다 해가지고 다시 국가를 다 지탱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은 고용보험도 전부 다 환급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전직을 갖다가 한다, 직업을 선택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행복한 경우도 있어요. 예. 나는 이걸 갖다가 희망을 가지고 하겠다. 그런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요, 고통이란 얘기요. 안 했던 일을 갖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의식은 당연히 모든 법률관계에 적용이 된다. 그 다음 5번, 채무자의 소멸시에 기초한 항변권 행사에 대해서도 신의식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나오면요, 따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채무자의 항변권 행사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모든 법률관계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모든 법률관계. 이 표현은 뭐냐면, 채무자한테 돈 내놔 그랬어요. 채권자가 돈 줘, 너 나한테 줄 거 있잖아. 그랬더니 채무자가요, 아유 그래요, 내가 줄 게 있었지. 그런데 소멸시가 완성이 됐네. 소멸시가 완성이 돼서 그래서 못 주는 거야.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항변권 행사죠. 항변권 행사에도 신의칙, 권리설명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냐, 요때 채권자가요, 채무자한테 돈 내놔 그랬어요. 그랬더니 채무자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꼭 드릴게. 지금 내가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 공사를 했다가 완공이 돼도 분양이 되면 내가 돈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기다려줬어요. 해가지고 가가지고, 야, 분양이 다 됐으니까 약속으로 줘야지. 그때는 내가 준다고 했지만 사실 소멸시효는 강행규정이고, 강행규정이니까 나는 시효가 완성이 돼서 못 줘. 주겠다고 하는 놈이 말 바꾸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소멸시효 중단으로서 법원에 가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었던 채권자가요, 그 채무자의 말을 갖다가 믿고 안 간 거죠. 그러니까 갚겠다고 또 넣으면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것이지, 말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항변권 행사도 항변권 행사도 신의칙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판례가 나오면은요, 채무자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위한 항변권 행사라든가 항소권 행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면요, 그건 하나의 예로 들어갔으니까 그걸 모든 법률관계에 바꿔서 읽으면 돼요. 딱 하나, 제한능력자에만 적용될 여지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26쪽에 11번 문제 쉬운 거, 그래서 12번을 하나 봅니다. 자,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행위 금지의 원칙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1번, 강행법규 위반임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 가르쳐주고 정당한 권리행사 1번, 그래서 틀렸고, 다음 2번,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르쳐주시고, 실효의 원칙은 권리를 소멸시키는 거죠. 권리를 뺏는 거예요. 권리를 뺏는 거니까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실효의 원칙은 권리 상실 소멸을 주장하는 건데요, 현재의 권리자일 것, 현재의 권리자니까 종전 권리자는 현재의 권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효의 원칙은 현재의 권리자의 권리를 뺏는 거니까 현재의 권리자일 것. 그 다음에요, 적극적 권리 불행사가 있어야 돼요. 적극적. 그래서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든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든가 항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든가 적극적 불행사가 있어야 되고, 단순히 침묵하고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들은 실효의 원칙 적용하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소유를 무단으로 침탈한 자들이 사용하였다가 알고도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경과한 후에 토지 사용료 주세요. 부당이득 받아 청구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적극적 불행사가 있어야 돼요. 적극적 불행사. 그리고 이때 상대방이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적극적 불행사. 그 다음 3번 앞에서 설명드린 거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위한 항변권 행사도 당연히 신의칙이 적용이 되어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시효 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해서 채권자가 시효 중단을 했다가 할 수 없었던 경우죠. 돈 내놔 그랬더니 분양되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 소멸시효 주장하지 않을게. 그 말을 믿고 법원에 안 갔을 때 그럼 갚아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으니까 못 갚겠습니다. 이렇게 시효 완성을 주장한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항변권 남용이죠. 신의칙 위반인 동시에 권리 남용이 되는 거예요. 항변권 남용. 그 다음 4번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갖다가 넘겨받으면서 법정지상권까지 받기로 한 자에 대해서 대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초해서 건물 철거를 했다가 청구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자, 법정지상권 취득한 경우가 있잖아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건물 갖고 있는데 토지하고 건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이 건물을 갖다가 을에게 담보 설정을 해가지고 이 건물에 저당권 설정해 줬어요. 돈 갚아야 되겠죠. 돈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저당권자인 채권자가 이 건물 경매에 붙여버렸어요. 그랬더니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건물을 갖다 이렇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366조 저당권 실행에 의해 가지고 건물을 갖다가 소유권 취득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무조건 빌렸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법정지상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경매당한 요 토지 소유자는요, 토지를 무조건 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락대금 완납 시 요때 소유권 취득이 됐고 그러면 토지를 빌렸을 권리도 자동 취득이죠. 그럼 이때 요 법정지상권은요, 설정 당시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5년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걸 딱 취득한 사람이요. 취득한 사람이 소유자니까 다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팔 수 있죠. 정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법정지상권이 붙어있던 요 건물을 갖다 취득을 하죠. 취득을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열받아가지고 너 나가!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 자, 그 다음 5번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여부 가르쳐주시고 신의칙 위반 여부, 권리남용 여부 전부 다 똑같은 거죠. 강행규정 위반 여부니까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한다. 직권 고려입니다. 자, 고생을 하셨고요. 27쪽 13번 문제 잠깐 쉬었다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